친구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링컨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야 하네. 내가 죽지 않으면 이 고통은 끝나지 않아. 32살의 청년 링컨. 파혼과 가난,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며칠째 식음을 전폐했고 이를 지켜보던 친구 스피드는 최악의 사태를 직감합니다. 에이브, 면도칼 어디다 뒀어? 대답 좀 해봐. 그냥 놔두게. 자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오늘부터 난 여기서 자네랑 같이 잘 걸세. 1분도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지금 내 머릿속은 온통 어둠뿐이야. 당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멜랑콜리가 유령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실제로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조슈아 스피드는 청년 시절을 회상하며 혹시라도 스스로 자신에게 해를 끼칠까봐 너무나 두려워 그를 혼자 두지 않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삶은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누이를 잃었고 사랑하는 여인을 전염병으로 떠나보냈으며 정치에서는 수차례 낙선했습니다. 심지어 네 아들 중 3명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동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존,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네. 이 슬픔을 인류에게 나눠준다면 웃는 얼굴은 단 하나도 남지 않을 걸세. 그는 자신이 겪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온 세상을 삼킬 만큼 거대하다고 느꼈습니다. 한편 링컨은 주변을 늘 웃음바다로 만드는 화끈한 입담꾼의 면모도 있었습니다. 시원시원한 농담과 거침없는 논리로 좌중을 압도하던 그였죠. 그렇게 평생 멜랑콜리와 싸우던 청년은 고통을 타인을 향한 자애와 유머로 승화시키며 차근차근 민심을 얻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한마디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마침내 그는 미합 중국 제16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연설은 놀라울 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1863년 게티즈버그 연설은 전쟁에 지친 국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마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고 많은 국민들은 그를 가장 인간적인 대통령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남북전쟁의 참혹함은 그의 생기를 앗아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적힌 전사자 명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나보다 훨씬 젊었겠지. 그의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거운 죄책감이 천천히 번져 올라왔습니다. 밤이 되면 증상은 더 지독해졌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나 때문에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기 비난과 끝없는 불면의 늪. 전쟁의 압박 속에서 그는 며칠째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아들 윌리마저 병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책임감과 자식을 잃은 슬픔. 거인의 정신력도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국무회의 시간. 참모들이 전쟁 상황을 보고하며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카, 남부군의 진격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 바로 반격 명령을 내리셔야 합니다. 카카? 국가의 운명이 걸린 긴박한 순간, 링컨은 멍하니 허공의 한 점만 응시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카카, 들리십니까? 결정이 필요합니다. 한참 뒤 아주 느릿하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방금 뭐라고 했나? 생각이 잠시 멈췄었네. 자네, 방금 카카의 안색을 보았나? 예전에 그 유머러스 하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야. 어제도 한숨도 못 주무신 모양이야. 멜랑콜리가 몸을 지배한 사람 같군. 마치 살아있는 유령 같아. 저 표정을 어떻게 나라를 이끄시려는지. 그러나 참모들이 모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링컨은 종종 밤늦게 병원을 찾아 전쟁에서 다친 병사들의 손을 직접 잡아주곤 했습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오셨다고? 놀란 병사가 묻자 링컨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전쟁을 결정했네. 그러니 자네들을 잊어선 안 되지. 많은 병사들이 그를 보며 우리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대통령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남의 상처는 어루만질 줄 알았지만 정작 자신의 고통은 평생 아무에게도 내밀지 못했습니다.
현대의 의학자들은 기록에 나타난 그의 반복적인 무력감, 불면증, 자기 비난을 근거로 그가 주요 우울 장애를 앓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당시엔 공식적인 진단명조차 없었고 당시 사람들은 이를 기질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를 병이라 부릅니다. 1841년 1월 파혼 직후 며칠 동안 숲속을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던 링컨을 친구들이 찾자 그는 울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야 하네. 내가 죽지 않으면 이 고통은 끝나지 않아. 극심한 우울 상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자살 충동이었습니다. 한편 링컨은 매우 화끈하고 시원시원한 유머 감각으로 유명했지만 사실 그 유머는 우울증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는 처절한 방어기제였습니다. 대통령 시절 국무회의 중에 뜬금없이 우스갯소리를 한 뒤 참모들이 웃지 않자 링컨은 정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웃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서 그러오. 당신들도 내 고통을 안다면 같이 웃어줘야 할 거요. 이를 현대 심리학에서는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깊은 고통을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19세기엔 우울증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습니다. 상담도 항우울제도 없던 시절, 링컨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뼈를 깎는 인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우울증은 충분히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약물 치료는 뇌의 신경전달물질 불균형을 바로잡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왜곡된 부정적 사고의 고리를 끊어냅니다. 조기 상담은 우울증이 심각한 단계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그는 노예 해방 선언으로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꾸었고 연방을 지켜낸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업적의 이면에는 평생을 어둠과 싸워야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링컨처럼 말없이 어둠을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생화학적 반응이 고장난 질환입니다. 심각한 우울증은 수면 부족과 겹쳐 인지 왜곡이나 가벼운 환각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뇌가 극도의 스트레스로 과부하가 걸린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만약 링컨처럼 그저 버티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살 위험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고 면역력 저하 및 신체 질환이 악화될 것이며 사회적 고립과 기능 저하가 될 것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찾아오는 우울은 신체 질환과 겹쳐 나타나기 때문에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우울은 숨기면 썩어 문드러지지만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치료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밤이 링컨의 밤처럼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어질 또 다른 삶의 기록들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